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착하자마자 10개국 정상을 만나서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하는 등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대이란 제재로 국내에 동결됐던 자금이 이란으로 송금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맞교환이 성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가족의 재산 신고 누락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되는데 표결은 20일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최대한 많은 정상을 만나서 2030년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한다는 계획인데 도착 직후부터 10개국에 가까운 정상을 만나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첫 소식 뉴욕에서 홍현주 기자입니다. 회색 넥타이와 옷을 맞춰 입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군 1호기에서 내려와 주 유엔 대사, 주 뉴욕 총영사와 인사를 나눕니다. 시내에 진입한 직후 윤 대통령이 향한 곳은 라닐 스리랑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장소였습니다. 상대국 정상을 위해 문 앞까지 마중을 나가고 책상 위엔 부산 엑스포 홍보 책자를 놓은 윤 대통령은 도착 첫날에만 산마리노와 체코 등 10개국 가까운 정상을 만나 2030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나를 양자회담 머신으로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양자 정상회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최대 다자 외교 무대이자 최고위급 외교의 향연장인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를 적극 활용하여 부산 박람회 유치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 2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모레 기조연설자로 나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교류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 등 국제 안보 문제에 있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대이란 제재로 국내에 동결돼 있던 자금이 4년여 만에 이란으로 송금이 되면서 미국과 이란이 자국 내 수감자들을 맞교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카타르 도하 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고 계단을 걸어 나온 이들이 감격의 포옹을 나눕니다. 이란에 수감됐던 미국인 5명이 풀려나는 순간입니다. Husbands and wives, fathers and children, grandparents can hug each other again. So it's a day that I'm grateful for. 같은 날 미국에 억류됐던 이란인 5명도 석방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수감자 맞교환이 이뤄진 겁니다. 지난달 미국이 한국에 동결됐던 자금을 이란에 돌려주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겁니다. 미국이 핵 개발을 이유로 이란을 제재하면서 2019년부터 한국 시중은행에는 이란 석유 대금 약 60억 달러가 묶여 있었는데 앞서 이 돈은 4년여 만에 해제돼 카타르 은행에 있는 이란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میزان از دارایی‌ها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ه طور کامل در اختیار دولت و ملت قرار خواهد گرفت.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움을 준 한국 정부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만 이것이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수감자 교환이 미국과 인도적 행동을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옮겨진 지 이틀째입니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윤만 기자, 이 대표가 입원한 병원에 나가 있죠? 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대표의 몸 상태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상태는 밤사이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19일 동안 단식을 했던 환자인 이재명 대표가 수액 외에는 식사를 거부하고 있어서 의료진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회복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아침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차로 20km 떨어진 이곳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민주당은 녹색병원이 단식치료 전문의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 이 병원은 노동 전문 병원으로 알려져 있고 과거 적지 않은 야권 인사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표에 대해 청구된 영장 어떻게 처리될 예정입니까? 네, 법원이 어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보냈고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서 국회 국무총리실까지 전달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체포동의안은 내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서 21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이 유력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 신문받아야 합니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 등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인지 조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위증교사까지 모두 4가지입니다. 검찰은 우선 이른바 옹벽 아파트로 불리는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가 브로커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시킨 뒤 민간업자에게 사업을 몰아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남시가 적어도 200억 원대 손해를 봐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골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거기가 진짜 배임죄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김인섭 씨와 함께 일했던 또 다른 김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도지사 선거 당시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사건 관계자인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청탁했다고 보는 겁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제3자 뇌물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기도 대북 사업인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 대표가 독자 방북을 추진하면서 쌍방울을 끌어들인 정치적 배경까지 자세히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자 야당은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를 대부분 보이콧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체포안 부결로 흐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영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 국정기조 전면 전환하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곧바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고 내각 총사퇴도 요구했습니다. 지금의 국정기조와 국정운영체제 그리고 인사방침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 130여 명은 상임위 6개 중 5곳에 불참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같은 정권이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총회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례적으로 이 대표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가 의총장에 나와 이 대표 혐의에 대한 반박 논리를 설명했습니다. 영장 청구의 혐의 사실이 총 3가지인 걸로 영장 청구 사실관계, 이재명 대표가 소명해온 사실관계,
이렇게 두 가지의 입장차가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도 체포 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지겠다는 의원들의 메시지를 SNS에 올리며 비명계 의원들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인 21일 체포 동의안 표결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표결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 검찰이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날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국이 지금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인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2시간 정도 후에 검찰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야당과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긴급 이송된 상황에서 중앙지검에서 영장 청구를 전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거이자 파렴치하고 잔인한 영장 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잔인한 영장 청구다. 아니면 피의자가 단식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지만 검찰은 일단 일정대로 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건강을 상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 정책 어떻든 간에 개인의 건강이 너무 심하게 상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잔인한 영장 청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후가 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요? 왜냐하면 지금 무슨 단식하고 대표 입원해 있는데 영장 청구했다 지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에 맞춰서. 근데 그게 아니고 검찰의 수사와 영장 청구 일정에 맞춰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기국회가 시작할 때 이미 정기국회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예. 9월 21일, 25일 두 번의 본회의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미 예정이 오래돼 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역산해 보면 9월 18일 또는 19일 날 영장 청구를 해야만 20일 날 본회의 보고하고 21일 날 표결하든지 아니면 21일 날 본회의 보고하고 25일 본회의 표결하든지 네. 그 두 가지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18 또는 19일 날 영장이 청구될 거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다 예상을 해왔습니다. 많은 그렇죠. 평론가들도 그렇고요. 예. 예.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8월 31일 날 단식을 시작하면 21일, 25일 이때쯤 되면 단식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거고 예. 아마도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아마 병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이 돼 왔던 겁니다. 그 단식에 전혀 그런 예상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건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9월 21일, 25일 이때 본회의 표결에서 안 되거나 본회의 표결이 안 되거나 네. 아니면 부결되면 그다음에는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고요. 11월에도 지금 본회의 예정된 날짜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12월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일정에 맞춰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한 것이다. 네. 그래서 방탄용 단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잔인한 영장 청구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르면 21일 본회의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본회의 때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지금 유력한 상황인데 지금 강성 지지층들이 온라인에서 부결 확답 인증 문자 이거를 지금 올리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부결 분위기가 커지는 분위기 같아 보이는데 이번 이후에도 비명계 의원들 기류는 어떻게 좀 바뀐 상황이 있는지 당내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당대표가 저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고 네. 그런 건강이 좀 악화되고 이런 상황이라 당 주류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쪽의 목소리는 당연히 좀 위축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예. 그게 일종의 도리기도 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 이런 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걸 인증 문자를 또
다시 보여줘가지고 압박을 하는 듯한 이런 개인의 양심에 따르는 투표를 강압하는 듯한 이런 행위는 저는 민주주의 원칙에 좀 어긋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런 강압 속에서 또 의원들이 뭐 이걸 따르겠다든가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좀 비겁해 보이는 게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국민을 향해서 약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를 약속했다는 뜻입니까? 체포 동의안,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예. 그다음에 영장실질심사에 스스로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약속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그게 정치인이고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 부분도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강성 그 목소리를 내는 의원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저는 그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런 정도의 뭐 성숙성은 그런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하지 않을 정도의 성숙성은 저는 있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께서 과연 당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자기 개인의 공천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부결이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그럼 부결이 되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거고 공천권도 이재명 대표한테 계속 유지된 상태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이재명 대표의 뭐 단식 목적이 어떻든 간에 현재로서는 뭐 현재까지는 네.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얘기하셨지만 비명계 목소리가 완전히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실 속으로 생각이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뭐 이 대표를 비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더더구나 뭐 저런 상황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목소리는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참 요즘 정치권 얘기가 그 유행하는 단어가 뭐 그로테스크라고 하던데요. 네, 그 얘기하다는 말. 기괴하다. 네. 예. 방문자 명단을 잘 관리하라. 동조 단식자 명단 뭐 잘 관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 뭐겠습니까?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서둘러서 지금 얼굴 도장 찍으러 갔다는 것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마도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든 안 되든 예. 내년 총선을 이 대표 체제로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 또는 다른 목소리 예. 이건 뭐 도저히 나오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뭐 평가도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정치적으로는 성공했다. 뭐 이렇게 성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검찰이 이 대표에게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어제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임위를 보이콧하면서 여야 대치가 한층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내각 총사퇴는 사실상 국정 운영 마비를 의미합니다. 상임위까지 전면 보이콧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이송됐다고 국회 전체를 셧다운 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수를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민 다수와 싸우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민주당이 총리 해임안 제출, 내각 총사퇴 요구, 상임위 보이콧 이렇게 나서면서 여당 사실상 국정 운영이 마비된 상황이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민생을 내팽겨친 셈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동일하십니까? 글쎄요, 뭐 하루 파행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게 뭐 국정이 멈췄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 단식부터 국정은 오히려 멈췄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이 하루 파행은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뭐 계속해서 뭐 보이콧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대표가 쓰러진 상황에서 하루 정치적 행위를 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뭐 오늘도 계속 하겠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상황이.
그래서 저는 그 여당도 야당만 자꾸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길을 좀 열어주면서 좀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해임안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같이 이제 표결에 붙여질 수도 있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야, 여야 대치 상황 한층 더 강대강으로 이제 치달을 가능성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하루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있을 그 국회에서의 일은 뭐 강대강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미 정기국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그 결산 심사해야 되고 또 법안 심사해야 되고. 네네. 그런데 지금 되고 있습니까? 모든 지금 전국의 블랙홀이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 식사 문제가 참 21세기에 이런 말 또 들을 줄 참 몰랐는데요. 과거 YS 대의 명분 있었지 않습니까? 엄혹한 시절에 민주화 물꼬를 튼 그런 상황이었고요. DJ 단식도 마찬가지 지자체가 실시된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그런 건데 지금 무슨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본인의 체포동의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총리 해임안 글쎄 지금 좀 뜬금없는 얘기죠.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뭐 때문에 총리 해임안을 합니까? 그리고 총리 해임안이 통과되어 건의안이니까 대통령이 안 받아들일 게 너무 뻔합니다. 그렇겠죠. 본회의 똑같은 21일 본회의에서 결국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총리 해임안은 가결되고 체포동의안은 부결된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더욱더 결국 장기당 대치밖에 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이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민주화의 물꼬를 터온 그래서 큰 역할을 해온 그런 정당인데 이렇게 국정을 마비시켜가면서까지도 당대표, 범법 혐의를 받는 당대표를 보호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데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대표가요. 병상에서도 지금 단식을 이어가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당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병원은 단식 치료에 경험이 있는 전문의들이 있고 그 치료를 뒷받침할 시설이 완비된 병원으로 의료진이 권유한 곳입니다. 이 대표는 녹색병원 이송 후에도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체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자, 단식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달고 또 분석을 하고 이런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녹색병원으로 이송된 것도 이야기가 많았었고요. 이송된 후로도 단식을 계속되고 하겠다 이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일체 음식 섭취를 하지 않고 최소한이라지만 이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상황. 이걸 보고 이제 이게 단식 맞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입장에 따라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그 양희영 원영 의원이 그 꽃소금을 갖다 놨을 때 네네. 그거에 대해서 단식을 좀 훼손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혼내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초의 단식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강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단식 방안을 찾겠다 이런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결기는 처음보다는 좀 떨어져 보일 수도 있고 예. 사람이 보기에는 그리고 효과도 처음의 방식보다는 좀 떨어져 보일 수 있는 방식이라 다른 어떤 출구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구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간 야당 대표의 단식 여권에서 방문을 해서 출구를 터주곤 했었는데 아직 여권 지도부 방문 소식은 없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서울에 와서 이제 9.19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거길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방문하는 것으로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는지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출구 전략을 자꾸 얘기하는데 단식을 하는데 본인이 그만두고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누군가 말려줘야 한다고 얘기 드는 건 참 어이없는 우스운 얘기죠 사실은. 예. 본인 그 단식을 조롱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참 글쎄요. 물론 정치 문법이란 걸 압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특히 여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 나서서 말려주면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단식을 중단하고 같이 정치를 복원하자
이런 정치 문법은 알고 있는데 예. 왜 그런 것마저도 안 하느냐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그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이 이재명 대표 단식을 정말 명분 없는 단식이라고 보는 거겠죠. 예. 이제 말씀드린 대로 YSDJ 단식은 정말 모든 국민들이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그런 명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구속 피하려는 그런 단식이라고 보여지니까 아마도 누가 말리든 말리지 않든 간에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든 안 하든 간에 뭐 25일이 무사히 지나면 뭐 단식 중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일정에 따라서 단식을 중단할 것으로 보고 결국 출구 전략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서울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일단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발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할지 또 윤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메시지를 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마 이제 뭐 특히 9.19 공동선언이 남북 관계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다면 네. 남북 관계가 자기 때는 뭐 정말 좋았는데 극도로 후퇴했다.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뭐 그러나 그건 뭐 아마도 입장에 따라서는 그때는 가짜 평화였고 굴종의 평화였고 지금은 정말 우리가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갖춰서 뭐 도발을 막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뭐 민주주의 후퇴 또 뭐 아마 문 정부 때는 뭐 경제 지표가 뭐 너무나 좋았는데 지금은 모든 데서 나쁘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겠죠.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보면서요. 당시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그 여러 가지 국민 대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랬는가 생각하니까 조작된 통계를 보고 받으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각하. 예. 이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그것만 자신 있다고 시중의 사람들은 다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그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중간에 임기가 남은 통계청장을 갑자기 경질해버리고 예. 새로운 통계청장은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왜 그랬는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죠. 알겠습니다. 통계 조작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좀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요, 전 대통령이 SNS에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작성자,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특위의 위원장을 지낸 인물,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지적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주장이 부닥칠 때는 객관적이고 이해관계가 적은 사람의 주장을 쓰는 게 좀 더 소구력이 있겠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네. 함께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뭐랄까 논리 이런 것들을 아직도 믿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이 그 분 김유신 소장인가요? 예. 네,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 성향이 있어요. 성향 본인이 연구해온 성향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뭐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성향에 맞게 계속 연구를 하고 그런 보고서를 낸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네. 대통령께서는 그런 성향의 보고서들과 자신의 정책 이런 예.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를 더 보내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양쪽의 주장이 부닥치는 상황에서는 예.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좀 더 소구력 있는 어떤 자료를 내놓고 말씀을 하시면 중도층이나 이런 데에 좀 더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선택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이름은 바로 잡죠. 김유선 예, 이사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국토부에서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에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을 날려버리겠다는 식으로요.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 감사원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이걸 좀 감사원이 보고 있는 것은 어떤 게 문제가 분치를 했다고 보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통계가 이제 부동산 값에 관한 통계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꼈던 거는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걸 많이 느꼈었죠.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꼈죠. 예. 국민들이 다. 그런데 이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 거의 뭐 임기 내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4년 5개월이니까 5년 네. 임기 중에 그 내내 특히 집값 통계를 94번이나
조작했다는 겁니다. 부동산원이 발표를 하려고 하면 그걸 미리 받아봐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면 그걸 자꾸 뭐 수치를 바꿔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를 제보한 사람들이 바로 그 압력을 직접 받은 조사원들이라는 겁니다. 노조가 제보를 했고요. 예. 특히 부동산원 원장, 또 뭐 주택통계부장 이런 사람들은 불러가지고 직접 압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리에서 물러나라.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했고 협조하지 않으면 뭐 아주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이런 압박까지 또는 뭐 어떻게 보면 협박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뭐 그런 것까지 하면서 통계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조의 제보에 있었고 지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요. 아파트 가격 통계 조작 범위가요. 2020년 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이 청와대 수석회의 이후에 확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이 2달 전이라는 걸 주목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 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 다른 그 세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저런 비판을 가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네네. 좀 전에 노동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숫자 자체를 예. 압박해서 손댔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건 큰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렇지만 기준을 어떤 방향이나 기준을 다르게 제시한 거라면 그것은 네네. 제가 볼 때는 그 정권이 바뀌는 그런 거와 똑같이 항상 정책의 방향성이라는 건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다시 말해서 이게 팩트 자체를 바꾼 것이냐 아니면 기준을 다르게 가져간 것이냐 이거를 좀 더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확실히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그 숫자가 결론적으로 다르게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를 그거는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건 문제가 있는 그렇게 거죠. 조작이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근데 기준 자체를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기준을 바꾼 것이라면은 그것은 저는 용인해야 된다. 정책의 방향이니까. 근데 숫자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팩트인데 예. 요거를 1인데 2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거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의 초밀착 행보를 놓고 전문가들의 경고가 쏟아졌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무기 거래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4년 5개월 만에 북러 정상회담. 우주 강국의 현 주소와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영광을. 이후 김 위원장은 전투기 수호이를 만드는 유리 가가린 공장에 이어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는 크네비치 군 비행장과 태평양 함대까지 방문했습니다. 해군과 공군, 우주를 포함한 첨단 군사기술 행보에 집중한 겁니다. 어제 열린 제1회 인천 안보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북러 간의 무기 거래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거래 내용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서 재래식 살상 무기를 제공을 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 그리고 식량과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그러한 것으로 분명히. 그러면서 한미일 동맹만이 최선의 억지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형해화시키면서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에 협조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마이클 멀린 미국 전 합참의장은 김정은과 푸틴의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신냉전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만으로 부족하다며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 후보자 가족의 재산 신고 누락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의 인턴 채용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1000쪽에 가까운 서면 답변을 제출하고 공정성과 청렴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아닌 한 법관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건 온당치 못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점에 대해선 경위를 불문하고 비록 결과적인 것일지라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 가족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당시 9억 9천만 원의 처가회사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를 누락했는데 해당 회사에서 배당금을 최소 2억여 원 이상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농지법 위반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불성실한 해명으로 일관하게 될 경우에 국회 인준 절차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경고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한 지난 6년은 법원의 정치화였다며 사법부가 다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후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8개월이 지나서야 유죄가 확정되면서 최 의원은 임기의 83%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법무법인 근무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거짓으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담담히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이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쟁점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자산관리인인 김모 씨가 검찰에 제출한 PC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 여부였습니다. 최 전 의원 측은 원래 주인인 정 씨가 디지털 분석 현장에 참여하지 않아 PC에서 발견된 확인서는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씨가 김 씨에게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하며 처분 권한을 사실상 넘긴 것이라며 관리 처분 권한을 가진 김 씨가 참여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을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하여도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최 전 의원과 민변활동 이력이 겹쳐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중 9명이 유죄 취지의 의견을 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파기환송을 주장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서 바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최광욱 전 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운 상태에서 의원직을 상실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민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실제 이제 인턴을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요거 확인하는 것만 하는데 대법원에서 1년 3개월이나 걸렸어요. 네. 이야,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제가 하나 좀 바로잡겠습니다. 그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건 법적으로 항소심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거는 대법원의 판단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결과가 이미 나온 그러니까 거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인턴 뭐 했다 안 했다 가지고 최강욱 의원이 네. 억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또 판단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항소심까지 확정된 사실관계는 더 이상 다투지 못합니다. 대법원에서 이번에 한 거는 그러니까 인턴 증명서가 허위 인턴 증명서가 나왔던 그 정경심 씨 자택에 있었던 그 PC 하드디스크 거기서 이제 인턴 증명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인턴 증명서 나왔던 게 위조됐다는 걸 밝히는 것도 아니고 이 컴퓨터에서 추출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느냐 보장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증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대법원에서. 예.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게 똑같은 내용이 조국 전 장관 재판, 정경심 교수 재판에도 똑같이 증거능력 다퉜습니다. 그렇죠. 요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요. 증거능력 있다고. 네. 그게 불과 1, 2년 전입니다. 네. 그죠? 근데 그걸 다시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이걸 판결을 바꾸네만 은혜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결과는 뭐 누구나 다 어느 정도 법조인이라면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예. 그러기엔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판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 대법원 소부가 사건을 1년 가까이 끌다가 전원 합의체로 넘겼기 예. 때문인데 사건이 넘어간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기는 경우에는요. 일단은 소부가 갖고 있다가 전원합의체로 넘기게 되는데 일단 소부의 4명이 대법관들의 의견이 불이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판례를 정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로 넘겨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대법원에 이게 상고가 접수가 됐고 사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지난 6월 그러니까 1년 정도 있다가 전원합의체에 넘어간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전원합의체에서는 이제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법적인 중요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결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백서문 교수께서 변호사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증거로 해서 재판이 나온 상태인데 그 증거를 다시 들여다보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번 양보해서 최강욱 의원 재판만 한정을 해서 1심, 2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 경우에 대법원에서 결국 사실관계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못 다툽니다. 인턴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허위 인턴 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건 이미 확정된 팩트예요.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그러면은 결국 이 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결과가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 부분을 다툰 건데 근데 문제는 최강욱 의원 재판에서 처음으로 이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정경심 교수 재판,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의 1심,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의 1심, 2심에서 다 다퉈졌고 결정적으로 정경심 의원 재판에서 대법원에서까지 이 부분이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원합의체가 열린다는 건 이 대법원의 결정을 바꿀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죠. 판례 변경 때문에 지금 전원합의체를 연 거예요. 근데 전원합의체 결정, 이게 대법원 결정이 언제 나왔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법정에서 뭐 이게 증거 능력이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이슈가 되니까 다시 한번 판단한다는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대법원이 바로 직전에 판단한 걸 바로 이렇게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대 3으로 나왔거든요.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과 달리 결과는 조금 기울어진 것 같아요. 사실 법관들의 이념 성향을 뭐 단정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보도에 따라 알려진 성향에 비해서는 지금 결과는 결국 다르게 나왔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서 있었던 모든 판결의 경우에도 뭐 법관 개인의 성향보다는 나름대로 쟁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관계는 이미 사실심이 2심에서 확정이 됐던 것이고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나름대로 치열한 논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9대 3 정도로 판결이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임을 하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좀 좋은 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정에 있었던 재판들, 뭐 조국 전 장관의 재판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강욱 이제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의 재판도 마찬가지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의 재판도 많이 길어졌다라는 게 변호사들이 많이 체감하고 있는 중론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뭐 최강욱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뭔가 의원직이 박탈될 사유가 있다면 그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된 국회의원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이 돼 있으면 최대한 빨리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유죄건 무죄건. 근데 이거를 3년 8개월이면 그냥 임기 다 채운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법원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이게 책임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듯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죠.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받고 있는 이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프로포폴 추가 투약과 해외에서 지인들에게 마약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의 기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배우 유아인 씨가 8종이 넘는 마약을 투약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가까운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끼쳐 죄송합니다. 유 씨는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아왔는데 검찰은 유 씨가 지난 2020년부터 약 200회 합계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보안 수사를 통해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여행 당시 일행에게 대마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진술번복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중죄를 범했다며 영장 재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자, 보셨습니다만 검찰이 약 4개월 만에 배우 유아인 씨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네. 새로운 혐의가 또 많이 드러난 겁니까? 네,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한 4개월 정도의 보안 수사를 거쳐서 네. 지금 조금 전 리포트에 나왔던 네. 것처럼 이제 의료용으로 쓰이는 프로포폴을 사실상 본인이 투약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뭐 약간 미용 목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이제 속여서 한 200여 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했다라는 거, 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한 1,000정 정도를 또 처방받았던 거. 근데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을 시도했다라는 예. 부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 대마흡연을 지인들에게 강요한 혐의 이 두 개가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됐다면 이번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 혐의 더해서 4개월 만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앞서 5월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한 차례 기각된 그렇죠.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기각됐던 사유가 유아인 씨가 혐의를 상당 부분 다 인정하고 있고 예.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그리고 도주를 할 염려가 지금 상황에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유였거든요. 예. 그러나 백 변호사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들을 보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예, 두 분 네. 변호사 다 가능성 높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네.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점이 검찰과 경찰이 유 씨 지인들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이러면 뭐 조직적으로 뭐 이루어질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마약 투약을 함께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혐의들이 대부분 예. 공통적이고요. 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의 혐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아인 씨의 혐의를 좀 어떻게든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아인 씨의 최측근인 유튜버 양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고 도피시키려는 과정에서 이 해외 체류 비용과 항공 비용 같은 걸 송금한 혐의 등 같은 것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했다라는 것 그리고 본인들의 증거가 혹은 증인이 혹은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노출을 막기 위해서 뭔가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나머지 또 지금 유아인 씨의 지인들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아인 씨 이번에는 어떻게 반박을 좀 하게 될까요? 이번에도 5월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예. 반성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표하면서 네.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이제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 영장 청구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네.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잠실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버금가는 첨단 도움구장이 생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배상윤 기자의 취재했습니다. 2만 5천석 규모의 잠실 야구장입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잠실 도움구장을 신축하고 첨단 스포츠 전시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캐나다 토론토의 도움구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식화했습니다. 2026년 공사에 들어가 2031년 말에 준공하는 게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문제는 6년간의 공사 기간 동안 잠실 야구장을 사용 중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대체 홈구장입니다. 두 구단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인 잠실 주 경기장을 대체 야구장으로 원했지만 서울시가 반대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한쪽으로밖에 열리지가 않고 위험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제시가 되어서 현재로선 잠실을 떠나 목동과 고척 스카이돔이 대안인데 목동은 소음 문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해 난관이 예상되고 고척돔은 키움 구단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홈구장 사용했기 때문에 또 오랜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고향을 떠나는 느낌이 좋은 환경이 있는 구장으로 가긴 해야 될 텐데 그런 데가 사실 마땅치가 않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SSG의 인천문학구장이나 KT의 수원구장을 사용하는 안도 나왔지만 LG와 두산 두 구단은 서울을 떠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분화구까지 보이는 밝은 달이 사람들 위에 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의 난민 캠프에 설치된 달 조형물인데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 아이다 난민 캠프에서는 달 박물관이라는 달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달은 루크 제람이라는 공공미술 작가의 작품으로 미국 나사가 촬영한 고화질 달 표면 사진을 프린트해서 직경 7m의 대형 풍선으로 만든 것입니다. 원래 달은 영국 자연사 박물관에 설치되었지만 인기가 많아서 여러 개로 만들어 다른 나라에도 볼 수 있는데 올가을에도 캐나다와 일본, 호주 등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달이 어떻게 이곳에 전시되게 된 건가요? 네, 작가는 전 세계가 비록 장벽이나 경계로 갈라져 있지만 밤하늘을 비추는 달을 통해서 우리는 연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어둠을 밝히는 달처럼 슬픔에 빠진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 주면 추석인데요. 우리도 이렇게 밝은 보름달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또 남부지방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내려앉아 있는데요.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으로는 안개가 더 짙겠습니다.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낮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로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사이 수도권과 영서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늦더위는 계속될 텐데요. 서울이 28도로 어제만큼 덥겠고 광주 29도, 강릉과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로 인해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가량 낮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은 모레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